자, 봅시다. 자, 농업 경영의 변화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광작의 대두라고 나와 있죠. 자, 광작의 대두는 여기서부터 농업기술의 발달부터 자, 농업기술의 발달 중에서 이양법이 가장 대표적이죠. 즉, 이양법이 실시되게 되고 이양법이 실시되게 되면 광작의 성행이 나타나게 돼. 광작의 성행. 자, 이양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노동력 줄어들고 생산력은 늘어난다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광작이라고 하는 건 더 넓은 땅을 혼자서 농사 지을 수 있게 된 거니까 더 넓은 땅을 농사 짓게 되게 된 걸 광작이라고 하죠. 자, 광작이라고 하는 건 더 넓은 땅을 농사 짓는 거라고 했는데, 즉 이양법을 실시하게 되면 노동력이 줄어들고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면 혼자서도 더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 자, 그 전에 내가 이만한 땅이 있는데 나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요 정도였어요. 도저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여기까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땅은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줘야 되는 거죠. 즉 소작농에게 이 땅을 빌려주게 되죠. 그래서 소작농을 고용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광작이 성행하게 되면 즉 노동력이 절감되면서 나 혼자 더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밖에 농사를 못 지었었는데 이만큼 농사를 짓게 된 거죠, 혼자서. 자, 거기에다가 더 힘이 남아서 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된 거를 광작이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광작을 하는 바람에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소작농은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나한테 잘렸으니까. 자, 이렇게 광작이 성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런 농법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만큼 빨리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인 게 늦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점점점 뒤처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면 광작이 성행하게 돼서 농민층의 분화를 나타나게 돼요. 즉 농민들이 계층이 나눠지게 되죠. 자, 그러면 농민층이 분화된다고 했는데 농민층이 어떻게 분화되냐? 자,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인 분농. 그래서 분농이라고도 하고 경영형 분농이라고 해요. 즉 광작처럼 이렇게 땅을 더 많이 경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영을 할 수 있는 좀 더 규모가 커지는 경영형 분농이 나타나는가 하면 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몰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몰락 농민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몰락 농민들은 우리가 다른 말로 임노동자라고 하고요. 임노동자는 조금 표현을 바꿔보면 사실 똑같은 뜻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품팔이꾼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임노동자나 품팔이꾼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품팔이꾼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품삯이란 말 들어봤죠? 품삯. 품삯이라고 하는 건 내가 품을 판 대가로 받는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품이라고 하는 건 내 일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손을 제공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걸 품삯이라고 하는 것처럼 품팔이꾼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품삯 받는 일용직 농민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내가 농촌에서 그나마 할 일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농촌에서 내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 분홍이 혼자 다 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광작이니까. 그러면 나는 이 가난한 임노동자인 나는 더 이상 농촌에서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일자리가 농촌에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농 현상이 등장을 하기도 해요. 이사 가는 거죠. 농촌을 떠나는 거. 자, 그러면 농촌 떠나서 어디로 가요? 일자리 찾아서 가면 되죠. 그러면 조선 후기 이 시대에 일자리가 많은 곳이 어디냐? 자, 도시일 수도 있고 광산, 우리 좀 이따 광산 나올 건데 광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조선 후기는 포구라고 해서 이게 조그만 항구들이 상업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포구로 가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데 가서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용직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농. 자, 그러면 분농으로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임노동자로 전락을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분농이 많을까요? 임노동자가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부자가 많아요? 여러분은 부자? 가난한 사람? 뭐 본인이 본인대로 가난하대? 자, 어쨌든 분홍은 일부, 임노동자는 대다수.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부가 분홍으로 성장을 하고 일부는 임노동자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됐다. 자, 이런 걸 뭐라 그래? 농민층의 분화라고 하고. 농민층의 분화 왜 일어났어? 광작이 성행해서. 결국에는 농업기술, 즉 이양법 같은 이런 농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런 변화를 쭉 가져오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나가보면 분홍. 자, 여러분이 부자 농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자, 나는 부자야. 나는 근데 농민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해보고 싶은 거. 양반, 그치, 양반이지. 내가 진짜 죽기 전에 양반 행세 한번 해보고 죽고 싶다. 이런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이든 합법이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양반이 되겠죠. 뭐 족보를 사든 위조하든 아니면은 돈을 주고 벼슬을 하든 뭐 어떻게 해서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양반이 되겠고 이 사람들을 새로 등장한 양반이라고 해서 신향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양반들이 많아지게 되죠. 자, 그러면 조선 후기에 양반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걸 우리가 신분제휴 동요라고 하고 이런 신분제휴 동요는 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변화들이 어디서 오는 거야? 어디서 이런 데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변화와 즉 농업기술의 발전부터 시작한 경제적인 변화와 이게 이제 사회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가 아까 신분제도가 막 문란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변화랑 같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분홍은 또 양반 행세를 해보고 싶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양반이 되지 못했어도 나는 부자고 내가 만약에 중인이면 나는 또 양반 흉내 좀 내보고 싶겠죠. 그래서 또 그런 서민 문화 또는 서민 문화 아니면은 중인들의 문화 이런 게 또 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경제력의 변화가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경제적인 변화가 사회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를 다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광작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622페이지 보시면은 광작의 대두, 그 다음에 분홍층의 등장, 그리고 분홍은 일부만 분홍이라는 거예요. 다 분홍이 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자, 그 다음 볼까요? 지주가 직접 경영을 한다. 소작지를 회수해서 광작이 성행해지면서 이제 내가 넓은 땅을 갖게 되니까 소작지를 회수해서 노비를 늘리거나 머슴을 고용해서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소작농에게 소작을 줬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작지를 회수해서 자기 노비들을 데려다가 노비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거나 아니면 머슴을 고용한다. 머슴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머슴 그러면은 그냥 노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머슴이면 노비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머슴은 노비라기보다는 중간 고용인 정도 되는 거예요. 중간 관리자 정도. 그러니까 이 머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노비라기보다는 중간 관리자 같은 건데 그러니까 머슴을 내가 고용하면 그 머슴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 밑에 사람들을 부리면서 농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머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머슴을 고용해서 직접 그러니까 머슴은 100% 노비는 아닌 거죠. 고용되어 있는 사람인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 자, 농민들은 소작을 잃기는 쉬워도 얻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거기 4번째 줄, 5번째 줄 보시면 농민들은 지주들의 직접 경영으로 소작농민들은 소작을 잃기는 쉬워지고 얻기는 어려워지는 결국에는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양반의 토지 집적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죠. 자, 양반의 토지 집적이라고 해서 자, 양반들의 토지 집적은 더욱 가속화돼서 부세의 부담, 고리채의 이용, 관원상제 비용 부담으로 견딜 수 없게 된 가난한 농민은 헐값으로 토지를 내놓게 되고 자, 그러면서 양반 관료나 토호나 상인은 토지를 매입해서 더 넓은 땅을 갖게 되겠죠. 대지주가 되고 아까 천석군, 만석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 그러다 보면은 농민들은 소작을 잃고 결국에는 몰락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시기가 조선 후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밑으로 내려와서
지대의 변화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지대의 변화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대의 변화. 지대의 변화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 후기에 태어났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면, 아니면 60년대나 50년대쯤 태어났다면, 아니 70년대쯤 태어났다면 어디서 태어난 게 가장 살기가 어려웠을까요? 지금이야 지금? 대한민국 헬조선? 지금이 힘들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느끼는 거에 따라서 지금이 여러분한테는, 우리는 왜 이 시대밖에 안 살아봤으니까 당연히 지금이 여러분한테 가장 힘든 시기로 다가올 수 있지만, 조선 후기에 태어났다면, 물론 뭐 양반이면 좋지만 양반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일제시대 태어났다면, 그 일본의 어감 밑에 살아야 된다면, 아니면 한 뭐 60년대 태어나서 뭐 6.25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뒤에 그런 이제 보릿고개 그 70년대 막 그 산업화 시대 막 이런 데를 겪었다면, 과연 여러분이 어느 시대에 사는 게 가장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내가 진짜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뭘 했을까? 일본에 협력하는 친일파? 아니면은 의병?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막 그런 생각 가끔 해보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막 민주화 운동 이런 걸 겪은 시대는 아니거든요. 저 대학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이 저를 100년 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대학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런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것이 다 마무리된 시기였었고요. 그래서 저는 데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데모를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었으면 또 제가 열심히 데모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미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그냥 그런 거 있죠. 지금 대학생들하고 똑같이 그냥 알바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친구들끼리 카페 가서 앉아 수다 떨고 막 이런 시대였어요. 뭔가 막 치열하게 세상을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를 별로 못 겪어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10년만 빨리 태어났으면 아마 그 상황 하에 있었겠죠. 10년 뭐 한 20년만 빨리 태어났어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민주화 운동 같은 막 이런 상황에.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전 가끔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게 더 힘들었을까? 아니면은 일제시대에 태어난 게 더 힘들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어디가 힘들었을까요? 대답을 못하네. 지금이 힘들지? 헬조선? 지금이 제일 힘들어? 지금은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가 40년생이시거든요. 44년생이시거든요. 그러면은 태어난 거는 농경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농경사회 시대에. 그러다가 이 양반이 젊을 때는 산업사회가 된 거죠. 그쵸? 이제 젊을 때 한 20, 30년대는 막 산업화의 역군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당신이 노인이 됐을 때쯤 되면, 한 이제 5, 60대로 넘어올 때면 막 인터넷 컴퓨터의 홍수에 막 들어간 거죠. 지금은 이제 70 몇 살쯤, 이제 아직 80이 안 되신 나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그 아버지 세대는, 여러분한테 이제 할아버지 세대가 될 수도 있지만, 아버지 세대는 태어난 건 농경사회에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나는 산업부의 역군이 된 거야. 거기에다가 내가 늙었을 때는 장년층으로, 이제 장년층, 노년층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 정보화 시대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온 사회의 변화를 다 겪은, 몸으로 다 겪은 시대에 살았었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얼마나 뭐랄까 불쌍하기도 하고, 좀 그렇지 않나요? 그 정도의 연세쯤 되신 분들이 누리고 살지를 못했으니까. 우리처럼, 우리는 그나마 이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참 불쌍한 세대구나. 그냥 평생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결국에는 정신 차려보니까 늙어버린 거야. 그런 세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엄마 아빠라서 불쌍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연령대의 사람들, 그리고 그 연령대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부모한테도 사랑을 별로 못 받았고, 내가 여자면 남편한테도 사랑을 별로 못 받는 시대고,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말하자면. 약간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식들을 막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뭐 사랑한다 이런 말도 할 줄 모르는 시대잖아요, 그 연령대가. 그래서 참
안쓰럽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부모님을 바라볼 때. 저희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그 같은 연령대의 어르신들을 볼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사랑도 못 받고 사랑도 안 해봤고 사랑 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참 일만 하다가 그냥 저렇게 나이가 먹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그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그 어르신들을 막 보고 그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면 모르지만 근데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돼요. 가끔 이제 뭐 그렇게. 그래서 참 이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태어난 게 지금 막 너무 일하기 힘들고 직업 얻기가 힘들고 막 이런 시대 계층 간에 뭐 이렇게 계층도 막 나눠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다 평등하다고 하지만 평등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층도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이 참 살기가 어렵고 불평등하다라고 느끼기도 해요. 여러분 세대가. 그런데 그 앞 세대를 생각해보면 참 그 시대도 안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희 세대 같은 경우도 변화가 굉장히 큰 세대죠.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제 세대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저는 저보다 조금 더 앞선 세대를 보면 좀 부러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데모해도 다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고 그때는 취직이 훨씬 더 쉬웠으니까 지금보다 그런 시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다 나눠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농업 기술의 발전, 뭐 광작, 분홍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잠깐 쉬어가는 얘기. 지대의 변화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또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군요. 자, 지대의 변화 배경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은 624페이지 표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타조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지대라고 하는 건 지주에게 전호가 내야 되는 임대료를 지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를 우리가 지대라고 하는데 이 지대라고 하는 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내는 약간 방식이나 이런 내는 양이나 이런 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타조법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타조법이라고 하는 건 일반 지대를 말해요. 그 다음에 도조법이라고 하는 건 특수지대를 말해요. 성격. 자, 그 다음에 시기. 자, 타조법이라는 건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그 다음에 도조법은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용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타조는 뭐고 도조는 뭐냐? 자,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타조법이라고 하는 건 정률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정률지대. 자, 정률지대라고 하는 건 비율이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고 요 비율이 그러면 얼마냐? 수확량의 2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확량의 2분의 1을 지대로 내는 거를 정률지대라고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내가 생산한 절반을 딱 잘라서 지주한테 주는 거 이렇게 절반 주는 거를 뭐라고 하냐 병작반수제라고 그래요. 병작반수. 자 우리가 병작반수 언제 나왔었냐면 과자법 체제에서 병작반수는 법으로 금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나왔었어요. 원래 병작반수라는 말은 그전부터 있긴 있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언급했었죠. 과자법에서 병작반수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 2분의 1 절반 내는 거. 여러분도 여러분 용돈 절반 나라에 세금으로 내라고 해봐. 기분 나쁘잖아.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병작반수제가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다 병작반수를 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확량의 절반을 내라고 한다. 이런 걸 병작반수라고 하고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지대를 정률지대, 즉 타조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타조법에서
타조법에서. 자, 지주와 전호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주와 전호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주와 전호의 관계에서 지주와 전호는 여기서 신분적 예속관계를 나타내죠. 신분적 예속관계. 자, 신분적 예속관계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지주는 거의 양반이에요. 조선 전기니까. 소장농은 대부분 농민이에요. 평민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주의 땅을 평민한테 빌려주는 거니까 평민 입장에서는 지주가 와서 뭐 괴롭히든 뭘 시키든 어쩔 수 없이 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 봅시다. 비율이 정해져 있고 이게 2분의 1이다 보니까 농민이 얼마나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지주가 가져가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가마니 농사 지으면 50개 50개잖아요. 자, 그런데 올해 내가 좀 몸이 안 좋았다. 70가마니밖에 생산을 못했어. 수확량이 줄었어. 열심히 못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게 절반 확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주가 와서 농민한테, 소장농한테 잔소리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120가마니를 생산했다. 그러면 가져가는 게 늘어나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정률지대, 즉 타조법에서는 지주가 소장농을 가서 막 쪼으면, 괴롭히면, 간섭을 막 하면 생산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지주가 가져가는 양이 다르니까 지주는 와서 소장농을 간섭하고 괴롭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신분적 예속관계가 가능한 것이, 자, 양반은 대부분 지주는 대부분 양반이고 소장농은 대부분 평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와서 괴롭히고 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주는 소장농을 괴롭히고 간섭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수확이 늘어나고 그래야 지주인 나한테 돌아오는 게 많다. 그래서 이렇게 신분적 예속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타조법은 지주에게 유리한 거예요. 지주에 훨씬 유리하다. 자, 그런데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도조법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도조법이라고 하는 건 정액지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액지대는 금액,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액수라는 건 얼마냐? 수확량의 약 3분의 1 정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아예 금액을 정해버리는 거죠. 여기처럼 얼마면 얼마, 얼마면 얼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예 금액을 정해요. 자, 이 논에, 이만한 논에 원래 평균 수확량이 100가만이다 라고 하면 이 땅에서 지주에게 줘야 되는 걸 한 40가만이, 뭐 한 35가만이 약 3분의 1 정도로 아예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계약을 한번 맺으면 나는 매년 40가만이씩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체 수확량의 약 평균 수확량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꼬박꼬박 절반 병자반수로 내야 되는 거면 여기는 미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계약의 양이 약 3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해 농사를 지어서 3분의 1씩 주는 게 아니고 계약을 아예 맺을 때 3분의 1로 정해버리면, 자, 지주가 와서 괴롭힐 필요가, 간섭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면 어차피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매년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내가 지주예요? 소장농한테 나는 가서 간섭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할 필요가 없이 나는 그냥 걔한테, 소장농한테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액수는 정해져 있고 내가 가서 괴롭히든 안 괴롭히든 어차피 받을 건 똑같기 때문에 괜히 가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주와 전호의 관계가 신분적 예속관계가 막 가서 간섭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경제적 관계예요. 아까 지주와 전호 사이가 경제적 관계라는 게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죠. 자, 경제적 관계가 형성된다. 자, 경제적 관계라는 건 우리끼리는 돈만 받으면 되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잠깐 나왔는데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했거든요. 자, 어디냐면 618페이지, 그러니까 지주전호제, 양반 경영의 변화. 자, 서민경제의 발달 첫 번째 단원을 한번 펴보시면 서민경제의 발달 첫 번째 단원이 있죠. 자, 거기에서 2번 지주전호제의 변화. 자, 그리고 가로 2번 소작제의 변화. 자, 소작제의 변화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지주전호제가 지주와 전호 사이의 신분적 관계보다
경제적 관계로 바뀌어 갔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에서 뭘로 바뀌고 있냐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거. 자, 그리고 이게 그냥 정해진 양이 있어서 안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조선 후기로 가면 앞에서 지주, 전호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지주는 조선 전기는 무조건 양반이죠. 거의 양반. 하지만 왜 우리 조선 후기에 농민인데 딱 많은 사람 있잖아요. 부농. 그러니까 지주가 꼭 양반인 것만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전호는 소장농이죠. 소장농이 꼭 평민인 것만은 아니죠. 소장농인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반 중에서도 몰랑 양반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내가 몸을 움직여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소작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아무리 내가 지주여도 양반 소장농을 갖다가 막 괴롭히기는 좀 그래. 아무래도. 자, 그렇기 때문에 지주가 괜히 전호한테 뭐라고 잘 간섭을 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다. 즉 부의 말하자면 이제 땅의 소유가 말하자면 부의 축척이 신분과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부자야? 근데 나는 양반이야?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부와 신분이 일치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양반 지주만 있는 건 아니죠. 농민, 평민 지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부와 신분의 불일치 때문에 굳이 가서 괴롭힐 필요가 없고, 자, 얘랑 나랑은 그냥 돈만 받으면 되지 뭐. 돈만 받는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경제적 관계로 바뀐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면 지주와 전호의 관계가 경제적 관계로 바뀌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지주의 괴롭힘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소장농한테 훨씬 유리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전호에게 유리하다. 전호에게 유리하다. 전호에 훨씬 유리하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대체적으로 지대 말하자면은 이렇게 소장료를 주는 방식이 뭐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지대는 타도로 바뀌는 거예요.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는 거죠. 다만 100%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모두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에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썼냐면 여기는 일반지대, 여기는 특수지대. 그 다음에 여기는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다 실시되지만 여기는 후기에만 나타나죠. 말하자면 일반적으로는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전부 다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조법을 여전히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특수지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이렇게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려면 뭔가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쟁이에요. 쟁이. 소작쟁이. 자, 쉽게 말하면 소작인이 지주한테 가서 막 따져. 너무 많다. 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따진다. 그렇게 돼서 지주 입장에서 이제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막 듣기도 싫고 막 간섭하기도 싫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쟁의를 통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쟁의가 있으면 와서 막 따지고 뭐라 하면 그때 바꿔주기도 하죠. 그래서 쟁의에 따라서 바꿔주고. 두 번째는 자, 이 도조법을 실시하게 되면 이 농민은 즉 전호는 특별한 권리를 갖게 돼요. 그런 걸 도지권이라고 그래요. 도지권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소작권이라고도 하고 경작권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도지권이라고 하는 건 부분 소유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분 소유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조선 후기에는 어떤 땅에 대해서 농민만 권리를 갖는 게 아니고 소작농도 일정 권리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도지권이고 이거를 갖게 되면 도조법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먼저. 자, 여기는 아까 지주가 가서 막 간섭한댔죠. 여기는 지주가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소작농이 어떤 작물을 심을지 어떤 비료를 줄지 수확은 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권한을 일임한 거죠. 왜냐면 나는 지주한테 뭐만 주면 돼요? 돈만 주면 되니까 모든 권한을 내가 다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일부의 권리를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소작농이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조선 후기에 도지권을 갖게 되면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자 보세요. 땅이 있다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지주가 가져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한 도지권은 아까 다른 말로 하면 부분 소유권이라고 얘기했죠. 부분 소유권이면서 소작권이에요. 말하자면 이 땅에 대해서 소작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후가 갖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지권이나 부분 소유권은 이 땅의 농사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이 나한테 있고 내가 이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 대해서 지주만 권리를 갖는 게 아니고 소작농도 일정 권리를 갖고 있고 이 소작권이라고 하는 건 지주가 함부로 자를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 소작농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제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쟤를 자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소작권이라는 건 대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쭉 내려와서 대대로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전호, 말하자면 소작농이기 때문에 지주라 하더라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정 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조법을 실시하게 되면 이런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계약 과정에서 이런 권한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쟁의가 있어야 되고 그 쟁의가 있어야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말하자면. 하지만 쟁의가 있다고 해서 다 바꿔주는 건 아니랬어요. 그래서 일부는 타조법을 여전히 실시하고 그 다음에 도조법을 실시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리고 도지권을 갖게 된다. 도조법을 실시하게 되면 도지권이라고 하는 소작농이 일정 정도의 부분 소유권을 갖게 된다. 자, 나중에 그러면 이런 권한들을 소작농이 갖는 권한을 다 인정을 하지 않고 없애버리게 된 게 일제시대 토지조사 사업. 우리가 아마 배웠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 사업에서는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지주 권한만 인정해 준 거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도지권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인정을 하지 않게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자,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거겠죠? 여기 신분적 예속관계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경제적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거, 조선 후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는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지만 이게 전부 바뀐 건 아니에요. 100% 바뀐 건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624페이지 보시면은 도지권이라고 해서 부분 소유권. 옆에 조그만 설명도 나와 있죠. 부분 소유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도조법이라는 건 타조법보다 다소 소작농에게 유리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타조법과 도조법의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 밑에 나와 있네. 특정 경우에만 소작쟁의의 결과로만 바꿔준다. 그래서 모두 바꿔주는 건 아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지만 100%는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소장료의 급납화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소장료도 결국에는 뭐로 낸다는 거예요? 돈으로 낸다. 그렇죠. 화폐로 납부한다. 그래서 화폐 사용이 늘고 있고 화폐가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구나라는 거죠. 자, 18세기 말 이후에는 소장료의 급납제도 시행되어 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주한테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쟤랑 나랑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경제적 관계로 점점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농업 경영의 변화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와서 민영 수공업의 발달부터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